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운영하는 48살 김준호라고 합니다. 아내 은지와 함께 현재 4개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월 순수익만 평균 1만 3천 달러 정도 나오고 있어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미국에서 성공한 건 아니에요. 정말 뼈아픈 실패를 한국에서 겪고 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동시에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펜션 사업으로 완전히 망하고 미국으로 와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애너하임과 헌팅턴 비치 인근에 각각 2개씩 숙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디즈니랜드 근처 콘도와 해변가 주택들인데 1년 내내 예약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총 매출이 30만 달러를 넘을 것 같아요. 운영 비용을 빼고 나면 순수익이 연 15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이죠. 하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희는 한국에서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꿈만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한국과 미국의 사업 환경이 이렇게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의 펜션 사업 꿈과 현실의 괴리. 이야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 은지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뭔가 더 큰 꿈을 꾸고 싶었거든요. 특히 저는 회사에서 야근에 시달리면서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 소개로 강원도 평창 인근의 펜션 단지를 보게 됐어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그 지역이 각광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가보니 정말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유럽의 시골 같았죠. 여기서 펜션을 운영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양업체에서 제시한 수익성 분석 자료도 매력적이었어요. 성수기 기준으로 방 6개짜리 펜션에서 월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비수기까지 합쳐서 연간 매출 4천만 원, 순수익 2천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어요. 당시 저희 부부 연봉을 합쳐도 7천만 원 정도였는데 펜션 하나로 그 절반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었죠. 무엇보다 도시 생활에 지친 저희에게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저녁에는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퇴직금과 전세 보증금을 모두 털어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땅값 8천만 원, 건축비 7천만 원이었죠. 대출까지 포함하면 총 3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어요. 정말 모든 걸 걸었던 거죠. 2019년 봄 드디어 저희 펜션 힐링하우스가 문을 열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천연 원목으로 지은 투층 건물에 방 6개, 거실과 주방까지 갖춘 멋진 펜션이었거든요. 마당에는 바비큐 시설도 만들고 작은 정원도 꾸몄어요. 저희는 정말 뿌듯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우선 예약이 생각만큼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등록하고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평창 일대에만 펜션이 수백 개나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신생 펜션은 검색 결과에서 뒤로 밀려나기 일쑤였어요. 게다가 손님들의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인테리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맛있는 음식까지 모든 걸 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걸 제대로 준비할 여력이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운영의 어려움이었어요. 평창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반 거리였는데 저희는 매주 왕복 5시간을 운전해서 펜션을 관리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주말마다 내려가서 청소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겨울에는 눈길 운전 때문에 더욱 위험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코로나19 팬데믹이었어요. 2020년 초부터 국내 여행객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나마 있던 예약도 취소가 줄줄이 이어졌어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숙박업소 운영도 제한되었고요. 정말 막막했어요. 매달 대출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가는데 매출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펜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됐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죠. 2020년 한 해 동안 펜션 매출은 총 600만 원도 안 됐어요.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치르고 나니 적자가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저희 연봉으로 펜션 적자를 메우면서 생활하려니까 정말 빠듯했어요. 더 큰 문제는 디지털 마케팅의 어려움이었어요. 요즘 펜션 예약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었거든요.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같은 해외 플랫폼도 있다는 건 알았지만 영어로 된 사이트를 관리하는 건 엄두가 안 났어요. 한국의 기존 펜션 예약 사이트들은 수수료도 비싸고 마케팅 지원도 별로 없었어요. 사진 촬영부터 글 작성까지 모든 걸 저희가 직접 해야 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펜션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규제도 너무 복잡했어요. 소방시설, 건축법, 관광진흥법까지 신경 써야 할 규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평창군에서 펜션 관련 조례가 계속 바뀌면서 기존에 합법이던 것들이 갑자기 불법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는 그런 변화를 따라가기도 벅찼죠. 절망의 나락 그리고 새로운 선택. 2021년이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백신이 나오면서 조금씩 여행객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펜션들이 생겨나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거든요. 게다가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연 펜션들 중 상당수가 문을 닫으면서 중고 펜션 매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매각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2억 5천만 원에 지은 펜션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나온 제안도 8천만 원, 9천만 원 이런 식이었죠. 거의 절반 가격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9천만 원에 울며 겨자 먹기로 펜션을 팔았어요. 대출금 2억 3천만 원을 갚고 나니까 4천만 원의 빚이 남았죠. 게다가 그동안 펜션 운영으로 손해본 돈까지 합치면 총 7천만 원 가까운 손실이었어요.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40대 중반에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아내와 저는 매일 밤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자책하고 원망하기를 반복했죠. 그런데 펜션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펜션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였다는 것,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규제와 시스템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펜션이 그냥 부업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업이었거든요. 마케팅, 고객 서비스, 시설 관리, 재무 관리까지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때 아내가 먼저 미국 이민을 제안했어요. 아내 언니가 이미 로스앤젤레스에서 10년째 살고 있었거든요. 언니 말로는 미국에서는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개인도 쉽게 숙박업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우리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국 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도 별로 없었어요. 빚은 많고 다시 펜션 사업을 할 용기도 없고 회사 생활도 이제 지겨워졌거든요. 마침 저희 둘 다 대학원 학위가 있어서 기술 이민 신청이 가능했어요. 저는 마케팅 석사, 아내는 교육학 석사였거든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보니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2022년에 미국 이민을 결정했어요. 한국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펜션 정리하고 남은 돈 3천만 원과 퇴직금 4천만 원, 그리고 대출로 받은 3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내와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말자. 미국에서는 우리가 꿈꿨던 진짜 성공을 만들어 보자고요.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죠. 정말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 언니 집에 얹혀 살면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영어도 생각보다 어려웠고 미국의 시스템도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은행 계좌 하나 만드는 것도 복잡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다른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훨씬 간단했거든요. 한국에서는 펜션 하나 짓는데도 몇십 가지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는 게 정말 간단했어요.
우선 주택 임대부터 시작했어요.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 있는 투베드룸 콘도를 월 2,500달러에 임대한 거죠. 디즈니랜드에서 차로 10분 거리였는데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저희는 원 베드룸에서 살고 나머지 방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에어비앤비 계정을 만드는 건 정말 쉬웠어요. 웹사이트에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고 사진 몇 장 올리면 끝이었거든요. 한국에서 펜션 예약 사이트에 등록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단했죠. 더 놀라운 건 에어비앤비의 지원 시스템이었어요. 사진 촬영 가이드부터 가격 설정, 고객 응대 방법까지 모든 걸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한국어 지원도 되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게스트는 한국에서 온 신혼부부였어요. 디즈니랜드 허니문을 온 거였죠.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여행 정보도 주고 맛있는 한국 음식점도 추천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부가 남긴 첫 번째 리뷰가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고 호스트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완벽한 여행이었습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그 리뷰를 보는 순간 아, 이거구나 싶었죠. 저희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은 거였어요. 한국에서 펜션을 할 때는 손님들과 개인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예약하고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에어비앤비에서는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어라는 큰 무기가 있었죠. 점점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애너하임에 한국어 가능한 에어비앤비 있다는 얘기가 퍼진 거죠. 예약이 계속 들어오면서 월 수익이 $1,000, $1,500씩 늘어났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에어비앤비의 알고리즘이었어요. 리뷰가 좋고 예약률이 높으면 자동으로 검색 순위가 올라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광고비를 내야 상위에 노출됐는데 에어비앤비는 진짜 실력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수수료도 한국 사이트들보다 합리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예약 사이트 수수료가 15%에서 20%까지 되었는데 에어비앤비는 3% 정도만 호스트가 부담하면 됐거든요. 나머지는 게스트가 내는 서비스 수수료로 처리되었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관광시장 자체가 달랐어요. 한국은 계절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실히 나뉘었는데 캘리포니아는 1년 내내 따뜻해서 관광객이 꾸준히 왔어요. 특히 디즈니랜드는 정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서 수요가 무궁무진했거든요. 성공의 시작, 체계적인 확장. 첫 번째 숙소가 성공하자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2023년 초에 두 번째 숙소를 추가했어요. 이번에는 헌팅턴 비치 근처의 3베드룸 하우스였죠. 해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하는 위치였어요. 두 번째 숙소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한국에서의 실패 경험을 많이 활용했어요. 인테리어, 어메니티, 고객 서비스까지 모든 걸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거든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넣었어요. 한국 라면, 김치 냉장고, 비데, 한국 케이블 TV까지 설치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두 번째 숙소도 오픈 한 달 만에 슈퍼호스트 자격을 얻었거든요. 에어비앤비에서 슈퍼호스트가 되려면 리뷰 점수, 응답률, 취소율 등 여러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 모든 기준을 넘어섰어요. 가장 기뻤던 건 게스트들의 반응이었어요. 마치 한국에 있는 것 같았다. 미국 여행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다음에도 꼭 여기서 머물겠다. 이런 리뷰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저희는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인을 위한 미국 여행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하는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세금 혜택이었거든요. 에어비앤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청소비, 어메니티 구입비, 심지어 숙소 방문할 때 드는 교통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죠. 한국에서는 이런 세무 혜택을 받기가 정말 복잡했는데 미국은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2023년 말까지 저희는 총 4개의 숙소를 운영하게 됐어요. 월 총 매출이 $15,000, 순수익이 $10,000 정도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펜션 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익이었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어요. 예약률이 항상 80% 이상 유지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에어비앤비의 마케팅 지원이었어요. 저희가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아도 플랫폼 자체에서 알아서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검색 엔진 최적화, 소셜미디어 마케팅, 심지어 다른 여행 사이트와의 연동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처리됐어요.
할 때는 이런 마케팅을 위해 따로 업체를 고용해야 했고 그 비용만 월 100만 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자체가 마케팅 머신이었어요.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노출 효과가 엄청났죠. 또 하나 감동했던 건 에어비앤비의 보험 시스템이었어요. 게스트가 실수로 뭔가를 파손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에어비앤비에서 최대 100만 달러까지 보상해 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호스트가 모든 걸 감당해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플랫폼이 책임져 주니까 정말 안심이 됐어요. 실제로 한 번은 한국 관광객이 실수로 거실 소파를 와인으로 더럽힌 적이 있어요. 한국 같았으면 호스트와 게스트가 서로 눈치 보면서 해결해야 했을 텐데 에어비앤비에서는 그냥 클레임 신청하니까 3일 만에 청소비 300달러가 바로 지급됐어요. 정말 체계적이었죠. 문화적 차이에서 찾은 기회. 미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문화적 차이가 곧 기회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그냥 평범한 호스트 중 하나였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어 가능한 호스트라는 독특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한국 관광객들이 미국 여행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소통 문제였어요. 호텔에서는 영어로만 소통해야 하고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저희 숙소에서는 모든 걸 한국어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손님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즉시 한국어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예약까지 도와드렸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달라서 응급실에 바로 가면 안 되고 어전트 케어를 먼저 가야 한다는 것도 설명해 드리고요. 또 한국 음식을 찾는 손님들에게는 근처 한국 마트와 맛집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어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일주일 이상 미국 음식만 먹으면 한국 음식이 그리워지거든요. 저희는 김치찌개, 불고기 맛집부터 한국 편의점까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서비스들이 쌓이면서 저희는 단순한 숙박업체가 아니라 한국인을 위한 미국 여행 컨시어지 역할을 하게 됐어요. 손님들이 숙박뿐만 아니라 여행 전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은 제주도에서 오신 가족이 아이가 디즈니랜드에서 잃어버린 인형을 찾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디즈니랜드 분실물 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인형을 찾아드렸어요. 그 가족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나중에 한국에서 제주도 특산품을 한 박스나 보내주셨어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쌓이면서 저희 숙소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전설의 숙소가 됐어요. 한국 여행 커뮤니티 맘카페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저희 숙소를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 펜션을 특히 코로나19가 끝나고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저희 숙소 예약은 항상 풀부킹 상태가 됐어요. 한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잡기 어려울 정도였죠. 가격도 주변 숙소보다 20% 정도 높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저희만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미국 시스템의 체계적 지원.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건 정부와 플랫폼의 체계적인 지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도움받을 곳이 거의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우선 스몰 비즈니스 어드민스트레이션에서 무료로 사업 컨설팅을 해줬어요. 세무 처리, 마케팅, 고객 관리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죠. 한국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돈을 내고 사설 학원에 가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더라고요. 에어비앤비에서도 호스트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했어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고 새로운 기능이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자세히 안내해 줬어요. 심지어 성공한 호스트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도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고객 분쟁 처리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게스트와 문제가 생기면 서로 알아서 해결해야 했는데 에어비앤비에서는 전문 조정관이 중간에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더라고요. 한 번은 한국 게스트가 체크아웃 후에 청소가 안 되어 있었다며 환불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저희는 청소를 완벽하게 했다고 확신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에어비앤비에서는 양쪽 얘기를 듣고 사진 증거도 검토한 후에 호스트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정해줬어요. 정말 공정했죠. 이런 시스템적 지원 덕분에 저희는 사업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행정 처리, 분쟁 해결, 마케팅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주니까 정말 효율적이었거든요. 경제적 자유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2024년 현재 저희 에어비앤비 사업은 완전히 안정화됐어요. 4개 숙소에서 나오는 월 순수익이 평균 1만 3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죠.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연봉이 4천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4배 이상 벌고 있는 셈이에요. 무엇보다 시간적 자유가 생겼어요. 에어비앤비는 대부분의 업무가 자동화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예약 관리, 고객 응대, 청소 스케줄 관리 정도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청소는 전문 업체에 맡기고 어메니티 보충도 정기 배송으로 해결해요. 덕분에 저희는 정말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평일에도 해변에 가서 산책하고 주말에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라이프 스타일이죠. 아내는 요즘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부업도 시작했어요. 미국에 사는 한국계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데 정말 보람 있어 한다고 해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미국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소소한 수입이 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안정됐어요. 한국에서는 월급 받아서 생활비 내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매달 $5,000 이상을 저축하고 있어요. 연말에는 한국 여행도 가고 유럽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집도 작년에 구입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3베드룸 하우스인데 가격이 $70만 였어요. 한국 돈으로 9억 원 정도죠. 서울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집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과 미국 확연한 차이.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실패와 미국에서의 성공 사이에는 정말 많은 차이점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시장의 크기와 개방성이었어요. 한국 펜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했어요. 하지만 미국의 숙박 시장은 정말 거대하고 다양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오고 비즈니스 출장도 많고 국내 여행객도 엄청나게 많아요. 시장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죠. 규제 환경도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펜션 하나 짓는데도 수십 가지 허가가 필요했고 규제가 계속 바뀌어서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는 게 정말 간단했어요. 기본적인 안전 규정만 지키면 되었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분위기였죠. 플랫폼의 차이도 엄청났어요. 한국의 펜션 예약 사이트들은 단순히 숙소 정보만 올려주는 수준이었는데 에어비앤비는 정말 종합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이었어요. 마케팅, 고객 관리, 분쟁 해결, 보험까지 모든 걸 지원해 주니까 호스트는 정말 숙박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고객층도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주로 국내 여행객들이 대상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온 게스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 저희처럼 한국어가 가능한 호스트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정말 특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사업 환경 자체가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는데 미국에서는 정부부터 플랫폼까지 모든 곳에서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정말 기회의 땅이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꿈의 실현 그리고 감사함. 요즘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서 실패했을 때는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한국에서는 나이, 학벌, 배경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실력과 노력으로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처럼 40대 중반에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대부분 여전히 회사에서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에게는 미국이 더 맞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건 한국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미국에서 성공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숙박업의 어려움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문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었거든요. 고객 서비스, 시설 관리, 위기 대응 같은 노하우들이 모두 살아 있었어요. 지금 저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숙소를 6개까지 늘릴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에어비앤비 관리 회사를 만들어서 다른 한국인 호스트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은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요즘 가끔 한국에 있는 후배들한테서 연락이 와요. 형, 미국에서 사업하는 게 정말 괜찮아요? 저도 도전해볼까 생각하는데요 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물론 쉽지는 않아. 하지만 한국에서 안 되는 일이 미국에서는 될 수 있어.
특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미국이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 한국에서 펜션 사업을 실패했을 때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실패가 저희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준 것 같아요. 만약 한국에서 적당히 성공했다면 미국에 올 용기를 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미국에 온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물론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게 아쉽기도 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희가 꿈꿨던 진짜 자유와 성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어요. 특히 해외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기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저희처럼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분명히 더 큰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말 미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의 실패가 오히려 저희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토요일 아침 9시. 텍사스 오스틴의 우리 집 거실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고요한 주말 아침을 만끽하고 있어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저에게는 아직도 믿기지 않을 만큼 소중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토요일 아침은 전쟁터였거든요. 한국에서 살던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토요일 오전 8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첫째 준호는 9시 수학학원, 1학년이던 둘째 서연이는 10시 영어학원에 가야 했거든요. 엄마 배고파요. 서연이가 눈을 비비며 투정을 부려도 시간이 없어서 토스트 한 조각을 입에 밀어넣고 급하게 차에 태워야 했어요. 주말 아침 강남 도로는 학원 셔틀차들과 자녀를 태우고 가는 부모들의 차로 북새통이었죠. 첫째 준호를 수학학원에 데려다주고 다시 서연이를 영어학원에 데려다준 후에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11시 반에는 준호를 데리러 가서 바로 국어학원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없이 도시락을 싸서 차 안에서 먹이거나 학원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이는 게 일상이었죠. 오후 1시부터는 서연이 피아노 학원 시간이었어요. 1시간 레슨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차 안에서 다음 주 학원 스케줄을 정리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제집을 주문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말 하루가 금세 지나갔어요. 토요일에만 학원비로 20만 원 가까이 나갔고 주말 내내 차에서 살다시피 했죠. 남편은 토요일에도 회사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학원 셔틀은 거의 제 몫이었어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10년을 일했던 제가 정작 제 아이들에게는 차 안에서 빨리빨리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전에는 영어학원 보충 수업, 오후에는 태권도, 저녁에는 과학 실험 교실까지. 아이들이 엄마 언제 쉬어요? 라고 물어볼 때면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 엄마들도 다 똑같았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적게 시키는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강남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진학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학원에서 만난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네 아이는 벌써 중학교 과정을 미리 배운다느니 어느 학원이 내신 관리를 잘해준다느니 하는 정보가 오가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제가 교사였을 때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학원에서 미리 배운 내용이 훨씬 앞서 있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거 학원에서 다 배웠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공교육의 한계를 절감했죠. 특히 수학은 심각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사교육 시장에서는 벌써 5학년, 6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등학생이 토익 점수를 받고 중학교 교과서를 미리 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분위기였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갔어요. 준호는 학원 숙제에 치여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고 서연이는 어린이집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하루 때문에 자주 칭얼거렸어요. 주말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고 하면 학원 빠지면 안 돼요라고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발령 기회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지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마음껏 놀았는지 기억나요?
어느 날 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둘 다 한참을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학원과 숙제, 시험에 치여 사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교육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미국 이민을 결심한 건 아이들의 교육 때문이었어요. 인터넷으로 미국 교육 시스템을 찾아보니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미국 초등학교는 오후 3시 반이면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이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미국 가서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을 두고 왜 굳이? 라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특히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저희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학원에서 보내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울 시간도 없이 문제집만 푸는 게 진정한 교육일까요? 2022년 여름 드디어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주했어요. 남편 회사에서 지원해준 지역은 좋은 학군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학교 수업의 질이었어요. 준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발표하는 수업이 많았어요. 수학도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격려했죠. 서연이 학교에서는 매주 독서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독서록 숙제 때문에 책 읽기를 싫어했던 서연이가 여기서는 도서관에 가자고 먼저 조르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오늘 뭐하고 놀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학원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까 아침 식사도 여유롭게 할 수 있었고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도 생겼어요. 오스틴에는 정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질러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거나 사우스 오스틴의 바톤 스프링스 풀에서 수영을 하기도 해요. 레이디 버드 호수를 따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어요. 준호는 학교 로봇 클럽에 가입했는데 한국에서 로봇 학원 다닐 때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고 싶은 로봇을 직접 설계하고 친구들과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의미 있어 보였어요. 서연이는 학교 합창단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는 피아노 레슨만 받았는데 여기서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연습하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이 무료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로봇학원, 합창학원 다니려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다 제공해줘요. 게다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 교육의 질도 뛰어나고요. 방과 후 활동도 다양해요. 스포츠, 예술, 과학, 언어 등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경쟁보다는 협력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활동해요. 주말에는 정말 다양한 가족 활동을 즐길 수 있어요. 오스틴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캠핑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요. 한국에서는 주말에도 학원 때문에 가족 여행을 가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긴 여행도 자주 가요. 아이들이 학교를 하루 빼먹는 것에 대해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경험을 통한 학습을 격려해줘요. 작년 가을에는 가족끼리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왔어요.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죠. 3박 4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자연의 웅장함을 느끼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런 여행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의미 있더라고요. 지질학, 천문학, 생태학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면서 학습하는 거죠. 이런 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학교의 숙제 정책도 한국과 달라요. 초등학생은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에요. 한국에서는 학원 숙제와 학교 숙제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했는데 여기서는 저녁 6시면 모든 숙제가 끝나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보드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대화로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한국에서는 숙제 검사하고 다음날 준비하느라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이들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는 이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아져서 사회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한국에서는 학원 가느라 동네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거나 공원에서 놀 수 있어요. 서연이는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밝아졌어요. 한국에서는 학원에서 틀리면 혼날까봐 조심스러워했는데 여기 학교에서는 틀려도 괜찮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격려해주니까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배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공부가 스트레스였다면 여기서는 흥미로운 탐험이 됐어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서 보는 제가 다 뿌듯해요.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한국만큼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둬요.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이런 능력들이 미래 사회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직도 주말에 학원 스케줄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워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사교육비가 더 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이곳으로 온 결정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1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여기서는 그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대신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가거나 아이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활동에 투자할 수 있어서 훨씬 의미 있게 돈을 쓰고 있어요. 작년에는 준호가 관심을 보인 천체 망원경을 사주었어요. 한국에서라면 과학학원비로 나갔을 돈으로 망원경을 사서 가족끼리 별 관측을 하는 거죠. 아이가 직접 토성의 고리를 보고 감동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경험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주말마다 함께 쿠키나 케이크를 만들어요. 한국에서라면 요리 학원을 보냈을 텐데 집에서 엄마와 함께 하니까 더 특별하고 의미 있어요. 수학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요. 컵 반개 4분의 1컵 이런 식으로 분수 개념도 쉽게 이해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주말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아이들은 지치고 부모는 스트레스 받고 가족 모두가 불행했죠.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느라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보다 많았어요. 여기서는 토요일 아침이 이렇게 평화로워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오늘 뭐하고 놀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여유롭게 공원에 갈까? 아니면 호수에서 피크닉 할까?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날씨가 좋은 주말에는 질러 공원에서 프리스비를 던지거나 연을 날려요. 아이들이 넓은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넓은 공간에서 놀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러 드라이브를 가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러 가요. 봄에는 블루본의 꽃밭에서 사진을 찍고 여름에는 수영장에서 시원하게 놀아요. 계절마다 다른 즐거움이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의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다 교육이에요. 자연 관찰, 계절 변화, 생태계 이해, 운동 능력 향상, 가족관계 형성 등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한국의 학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이에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해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하고 매일매일이 즐거운 모험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한국에서는 언제 학원 가야 해 숙제했어?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친구들과 뭐하고 놀았어? 라는 대화를 해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즐거웠던 경험을 신나게 들려줘요.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가끔 걱정해줘요. 미국에서 놀기만 하면 나중에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초가 더 튼튼해지고 있어요. 준호는 수학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빨리 푸는 것에 집중했다면 여기서는 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둬요. 그래서 응용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서연이도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했어요. 한국에서는 단어 외우고 문법 문제 푸는 게 영어 공부였다면 여기서는 실제 생활에서 영어를 쓰니까 자연스럽게 늘어요. 친구들과 놀면서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영어가 늘어가는 거죠. 무엇보다 두 아이 모두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고 순위가 매겨지는 환경이었다면
여기서는 각자의 장점과 개성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올해로 미국에 온 지 3년째가 되는데 이제는 이곳이 완전히 우리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도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다고 할 정도로 적응을 잘했고요. 가끔 한국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 때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아쉬움이 크죠.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주중에도 아이들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이킹을 가고 방학 때는 며칠씩 캠핑을 다녀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활동들을 격려해줘요. 학교에서도 방학 숙제 대신 가족과 함께한 경험을 나누라고 하고 친구들과 서로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지리나 문화를 배워요. 이런 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있는 조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벌써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을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겨우 7살인데 말이에요. 언니는 요즘은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서연이와 같은 나이인데 여기서는 아직 놀이가 중심이에요. 물론 기초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는 배우지만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혀가죠. 스트레스 받으며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체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작년 여름 한국에서 사촌들이 놀러 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중학교 2학년인 조카가 여름 휴가 중에도 매일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해도 학원 빠지면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반면 우리 준호는 그 시간에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놀고 도서관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공룡책을 읽고 뒷마당에서 곤충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게 더 아이다운 여름 휴가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미국에서 만난 한국 교포 가정들과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 교육 시스템에 만족하게 됐다고 해요. 특히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 됐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미국 교육에도 한계는 있어요. 한국처럼 기초 학력이 탄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깊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집에서 보완해주면 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점수에 매달리느라 정작 배움의 즐거움을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는 점수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니까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요. 준호가 얼마 전에 과학 프로젝트를 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한국이었다면 왜 제대로 못했냐고 혼났을 텐데 여기서는 실패도 중요한 배움이야.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어요. 이런 교육 철학이 아이들의 인성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요. 한국에서는 1등만 기억하는 치열한 경쟁 환경이었다면 여기서는 각자의 속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어요. 서연이 반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멕시코에서 온 아이, 인도에서 온 아이, 중국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경험해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나누면서 편견 없이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참 보기 좋아요. 주말에는 이런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해요.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서로 다른 언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학원 스케줄에 쫓겨서 이웃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동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한국의 사교육 시장이 더욱 과열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나온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코로나 기간이 어려웠지만 교육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온라인 수업도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됐어요.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죠. 무엇보다 코로나 기간에도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학습량을 줄이더라도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배려했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지금은 다시 정상적인 학교 생활로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친구도 경쟁 상대였다면 여기서는 진짜 친구예요.
서로 도와주고 함께 즐기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는 관계죠. 준호가 며칠 전에 수학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을 때 친구가 와서 함께 풀어줬어요. 한국이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험 점수로 서열이 정해지는 환경에서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얼마나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경쟁만 알고 자란 아이와 협력을 배우며 자란 아이, 어떤 아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국 친구들이 가끔 미국에서 놀기만 하면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적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라고 걱정해줘요.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른 아이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잘 적응할 거라고 믿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이에요. 새로운 환경이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한국을 다녀왔을 때 조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생인데도 벌써 지쳐 보이고 늘 다음 시험이나 학원 수업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벌써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반면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아이다워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물론 가끔은 한국의 뛰어난 교육 인프라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한국의 수학 교육이나 문제 해결 능력 훈련은 정말 체계적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온라인 자료나 한국 교재를 활용해서 보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배움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점이에요. 억지로 주입된 지식은 쉽게 잊혀지지만 스스로 탐구하며 얻은 지식은 평생 기억에 남아요.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학습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는 가족끼리 오스틴 사이언스 뮤지엄에 갔어요. 아이들이 직접 실험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많아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로봇 전시에 푹 빠져서 집에 와서도 계속 로봇에 대해 찾아보더라고요. 한국에서라면 이런 경험을 하려면 비싼 과학학원을 다녀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공공시설에서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박물관,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주거든요. 서연이는 도서관에서 하는 스토리타임을 정말 좋아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시는데 단순히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상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 경험을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모두 교육이에요. 창의력, 상상력, 표현력, 사회성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들이죠. 한국의 학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이에요. 요즘 한국에서는 사교육비가 가계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뉴스를 자주 봐요. 중산층도 사교육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쯤 더 큰 부담을 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공교육의 질이 높고 방과 후 활동도 충실해서 별도로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대신 아이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어서 훨씬 의미 있어요. 준호가 요즘 코딩에 관심을 보여서 온라인 코딩 수업을 신청해줬어요. 한국의 코딩 학원과 비교하면 비용은 절반도 안 되는데 질은 훨씬 좋아요. 무엇보다 아이가 스스로 원해서 배우는 거라 효과가 훨씬 좋아요. 미국에 와서 깨달은 게 교육의 본질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호기심을 자극하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죠. 한국에서는 정답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했다면 여기서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틀려도 괜찮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다양한 시도를 격려해 주니까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서연이가 며칠 전에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가져왔는데 참 독특하더라고요. 한국에서라면 이게 뭐야? 라고 했을 그림을 선생님은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 격려 덕분에 아이가 더욱 자신감을 갖고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이런 교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얼마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람이 될까요? 남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직도 1등에 대한 강박이 너무 강해요. 아이가 반에서 몇 등인지 시험 점수가 몇 점인지가 아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미국 교육은 바로 이런 능력들을 기르는데 중점을 둬요. 점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삶에서는 훨씬 중요한 것들이죠. 아이들이 이런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워요. 올해 준호가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한국 친구들은 걱정해줘요. 미국 중학교는 어떨까? 한국보다 수준이 낮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미국 중학교는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공해요. 음악, 미술, 과학, 기술, 외국어 등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토론과 발표 수업이 많아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외우는 게 공부였다면 여기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게 공부예요. 이런 능력이야말로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능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 될 거예요. 한국 교육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하지만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대학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교육이 맞춰지는 시스템이잖아요. 미국도 대학 입시가 있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단순히 시험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인 면을 평가해요. 봉사활동, 리더십, 특별한 경험, 극복한 어려움 등이 모두 평가 요소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공부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깊이 있는 경험을 쌓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토요일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네요. 한국에 있었다면 이미 두세 군데 학원을 다녀왔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고 깨어나면 오늘 뭐하고 놀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호수에 가서 피크닉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프리스비와 축구공을 챙겨서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떠날 거예요.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 쌓여서 아이들의 행복한 추억이 되겠죠.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여유로운 주말이에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스케줄에 매이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미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꿈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삶이 가능한 건지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실감해요. 한국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행복이 정말로 성적순일까요?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어지는 주말이 아이들에게 진정 도움이 될까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교육이 있을까요? 물론 모든 가정이 이민을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육에 대한 관점만큼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점수보다는 과정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암기보다는 사고를 중시하는 교육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더 많은 학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이고 더 높은 점수가 아니라 더 큰 꿈이에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과 뛰어노는 시간,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이 아이들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우리 집 거실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작은 움직임 소리가 너무 평화로워요. 곧 일어나서 엄마 오늘 뭐해요? 라고 물어볼 텐데 저는 웃으며 우리 호수에 놀러 갈까? 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한국의 주말 학원 뺑뺑이에서 벗어나 미국에서 찾은 진정한 가족의 시간, 이것이야말로 이민 생활의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치매가 시작된 건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엔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잊으신다거나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하신다거나. 그런데 그게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20년 전 알츠하이머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의 치매 지원 시스템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치매국가 책임제라는 것도 없었고 장기 요양보험도 막 도입된 시점이었죠. 저희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오남매 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건 저뿐이었거든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도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불안해졌어요. 혹시 가스불을 켜놓으셨나, 혹시 집을 나가셨나.
실제로 몇 번은 수업 중에 긴급 전화를 받고 뛰쳐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밤낮이 바뀌셨거든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가야 한다면서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기억이 남아 있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금은 밤이에요. 학교 갈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야, 늦었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매일 밤 이런 실랑이가 반복됐습니다. 어머니를 달래서 다시 누이고 제가 잠들 즈음이면 또 일어나시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이 지나니까 제가 먼저 무너져 내렸어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늘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같은 반 학생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죠. 선생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의 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해 보려고 했지만 하루 몇 시간만 와주시는 거라 큰 도움이 안 됐어요. 어머니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셔서 요양보호사가 오시면 오히려 더 흥분하시곤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교사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죠. 요양원도 알아봤지만 좋은 곳은 대기가 몇 년씩이고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시설이 너무 열악했어요. 한번 둘러본 요양원에서는 치매 환자분들이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순간 내 어머니를 이런 곳에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정말 버텼다는 표현이 맞아요.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낸 거죠. 제 건강도 많이 나빠졌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병원을 드나들게 됐고 우울증까지 왔어요. 항우울제를 먹으면서도 어머니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형제들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큰오빠는 사업을 하느라 바쁘고 둘째 언니는 시댁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셋째 형은 지방에 살고 있어서 가끔 주말에 와서 어머니를 봐주시기는 했지만 주된 돌봄은 결국 제 몫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미국에 살고 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미국 현지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족 비자도 해결해 준다고 하고요. 처음엔 어머니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미국의 치매 돌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영수가 미국은 정말 다르더라.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 시설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 메디케어라는 의료보험도 있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 그렇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한번 알아봐.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미국 생활도 막막한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어머니도 저도 다 망가질 것 같았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우선 저희 가족만 먼저 이민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큰오빠가 임시로 모시기로 하고요. 미국에 가서 안정이 되면 어머니를 모셔오겠다고 약속했어요. 2006년 저희 가족은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남편은 금방 직장에 적응했지만 저는 한동안 방황했어요. 한국에서는 25년간 교사로 일했는데 미국에서는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 자격증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새 출발을 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간병사 자격증 과정을 제공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어 공부도 할 겸해서 등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노인 돌봄 시스템에 대해 처음 제대로 알게 됐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메디케어라는 연방의료보험이 있어서 65세 이상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메모리 케어라는 치매 전문 시설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수업 중에 실습으로 메모리 케어 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요양원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넓고 깨끗한 공간에 전문 간호사들이 상주하고 치매 환자의 증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와야겠다고요. 하지만 절차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한국 국적이시고 미국에 오시려면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저희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부모 초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변호사와 상담도 받고 복잡한 서류 준비도 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어머니의 상태였어요. 제가 떠난 지 2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치매가 더 심해지셨다고 큰오빠가 연락을 주셨거든요. 이제는 가족도 못 알아보시는 때가 많아졌다고요.
영수가 어머니가 자꾸 널 찾으신다. 영숙이는 어디 갔나 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온 죄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드디어 2008년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셔올 수 있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뵌 순간 정말 많이 변해 계셨어요. 훨씬 야위셨고 표정도 무표정해지셨더라고요.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집에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밤낮이 바뀌시고 계속 집을 나가려고 하시고 다른 건 모든 게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더 혼란스러워 하셨죠. 그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은 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혼자 어머니를 돌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 형제들이 도와줬는데 여기서는 정말 저 혼자였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고 딸은 대학교에 다니느라 바쁘고 어머니와 저 둘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함과 외로움이 배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잠옷 차림으로 맨발로 나가셨더라고요. 온 동네를 찾아다니다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다행히 몇 블록 떨어진 공원에서 발견됐는데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떨고 계셨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죠. 그때 의사가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메모리 케어 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역에 있는 몇 곳을 직접 방문해 봤는데 제가 간병사 교육 과정에서 견학했던 곳만큼 좋은 시설들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선샤인 메모리 케어라는 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아담하고 가정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비슷한 연령대의 한국분이 계셔서 더 믿음이 갔어요. 시설장인 사라라는 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알츠하이머와 치매 환자만을 위한 전문 시설입니다. 1:1 돌봄은 아니지만 직원 대 환자 비율이 1:3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의사도 주위에 정기 방문합니다. 혹시 한국 음식도 제공되나요? 물론이죠. 저희는 다문화 환자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각 나라의 음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것도 메뉴에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면 많은 부분이 커버됩니다. 자세한 건 저희 소셜워커와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어머니를 시설에 보낸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문화에서는 부모를 시설에 모신다는 게 불효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여보, 내가 어머니를 시설에 보내는 게 맞을까? 불효하는 건 아닐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수가 너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다가 너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할래? 어머니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이건 불효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야. 딸도 지지해줬어요. 엄마 할머니도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엄마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몇 주간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를 선샤인 메모리 케어에 모시기로요. 입소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제출하고 면접을 받았는데 직원들이 어머니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됐어요.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와서 뵐게요. 여기가 어디야? 집은 어디 있어? 어머니 새 집이에요. 좋은 분들이 어머니를 돌봐주실 거예요. 첫날 밤이 가장 걱정됐어요. 어머니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의외로 잘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른 분들과 함께 아침 운동도 하시고 아침 식사도 잘 드셨어요. 지금은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세요. 정말 신기했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힘들어 하시던 어머니가 시설에서는 적응을 잘 하신다니. 매일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2번씩 갔는데 직원분이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자주 오시면 어머님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적은 기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부터는 하루 한 번씩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변화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표정이 밝아지시고 다른 분들과 상호작용도 하시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게 된 게 좋았어요. 시설의 일과표를 보니까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아침 7시에 기상해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8시에 아침 식사. 오전에는 인지활동 프로그램, 오후에는 음악이나 미술치료. 저녁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아까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불렀어. 재미있었어. 어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도 변화를 느꼈어요. 오랜만에 밤에 푹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머니 걱정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연속으로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스트레스성 위염도 나아지고 우울한 기분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오랜만에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지역 한인의 활동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고요. 무엇보다 남편과 딸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어머니 돌봄 때문에 늘 예민하고 피곤했던 제가 아니라 여유 있고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할머니 일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안심이 돼요. 딸의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걱정을 끼쳤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시설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가면 다른 분들에게 자랑하세요. 이분이 내 딸이야. 매일 와서 나보러 와. 다른 어르신들도 저를 알아보시고 반겨주세요. 정말 따뜻한 공동체라는 느낌이 들어요. 시설에서 제공하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치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환자와의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치매 환자는 기억은 잃어버리지만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치매 전문 간호사의 이런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동안 저는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머니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시는 것이었거든요. 비용 면에서도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기본적인 의료비는 대부분 커버됐고 시설비도 한국의 좋은 요양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이었어요. 무엇보다 서비스의 질이 훨씬 좋았죠. 한국의 형제들에게도 어머니 근황을 자주 전해드렸어요. 화상통화로 어머니를 뵙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시설에 모신다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하셨는데 어머니가 밝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시고는 안심하시더라고요. 영수가 어머니가 정말 좋아 보이신다. 한국에 계실 때보다 표정이 훨씬 밝으셔. 고생했어 정말. 큰오빠의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어머니를 시설에 모신 지 2년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케어 덕분에 급속한 악화는 막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존엄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계신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겪었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온 한 가족을 도와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남편의 치매 때문에 고생하고 있던 할머니셨는데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메모리 케어 시설을 안내해 드렸더니 정말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니.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이 길을 걸어온 의미를 새삼 깨달았어요.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시설 근처 공원을 산책해요. 어머니는 저를 딸로 기억하지 못하실 때가 많지만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으시면서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언니 참 좋은 사람이네. 자꾸 나보러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저를 그냥 좋은 언니로 여기시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행복하다는 거니까요. 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도 열어요. 다른 가족들과 경험을 나누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돼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서로 도우며 함께 해나가면 됩니다.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해준 말인데 정말 위로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이런 체계적인 지원, 전문적인 상담, 정기적인 교육. 무엇보다 사회가 치매를 질병으로 인정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한국에 있을 때는 치매 환자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숨기고 싶은 일이었어요. 주변 시선도 부담스럽고 집에서 잘 돌보지 못한다는 식의 무언의 압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에요. 어머니의 담당 간호사인 제니퍼가 한 번 이런 말을 했어요. 영숙 씨, 당신이 어머님을 이곳에 모신 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혼자서 감당하려다가 둘 다 힘들어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님이 최적의 케어를 받으시도록 하는 게 진짜 효도죠. 그 말을 듣고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요즘은 치매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설에서도 최신 치료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어머니가 참여하고 계세요. 인지기능훈련, 음악치료, 반려동물 치료 등등.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특히 반려동물 치료는 정말 놀라워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훈련받은 강아지들이 시설에 와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어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세요. 강아지야, 이리 와. 참 예쁘네. 평소에 말씀을 잘 안 하시던 어머니가 강아지를 보시면 말도 많아지시고 웃음도 많아져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미국의 노인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메디케어는 정말 놀라운 제도더라고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치매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장기간 지원이 가능해요. 한국에 계신 형제들에게도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 드려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언니는 벌써 미국 이민을 고려하고 계세요. 영수가, 나도 나이 들면 그런 곳에서 지내고 싶어. 한국은 노인이 살기가 너무 팍팍해. 실제로 한국의 치매 돌봄 시스템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죠. 지난주에는 어머니가 다니시는 시설에서 가족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가족들이 함께 점심을 먹는 시간이었는데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점토 작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도예를 취미로 하셨던 기억이 남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치매가 있어도 깊은 기억들은 남아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예쁘게 만드셨네요. 그래?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만들었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저를 딸로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죠. 시설의 다른 가족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어요. 특히 같은 한국인 가족들과는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김 할아버지 아들분과는 특히 가까워졌어요. 저보다 조금 젊은 분인데 아버지의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저처럼 시설에 모시게 된 경우예요. 영숙 누나, 처음에는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아버지도 더 행복해하시고 저희 가족도 평화로워졌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있어요. 요즘 저는 미국에서의 치매 돌봄 경험을 글로 정리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인신문에도 기고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선택지들이 있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요. 실제로 제 글을 보고 연락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온 한 가족의 상담을 도와드렸어요. 어머니의 치매 때문에 한국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아들 내외가 미국으로 모셔온 경우였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메디케어 신청부터 메모리케어 시설 알아보기까지 제가 겪었던 과정들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은 그 어머니도 좋은 시설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정보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헤맸지만 지금은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국의 치매 정책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치매국가 책임제라는 것도 도입됐고 지원도 많이 늘었다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이나 시설의 질적 수준에서는 미국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미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존엄에 대한 개념이에요. 치매가 있어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주려는 노력들이 모든 시스템에 녹아 있어요. 어머니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개별적인 인격체로 대하고 각자의 선호와 습관을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머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다른 분들은 8시에 기상하지만 어머니는 7시에 일어나셔서 창가에 앉아 바깥을 보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직원들도 이런 어머니의 습관을 인정하고 배려해 주시죠. 한국에서는 이런 개별적 배려보다는 획일적인 관리가 더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환자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각자의 개성과 선호를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노력해요.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특히 좋아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메뉴에 넣어주세요. 다른 한국 분도 계시니까 함께 드실 수 있고요. 우리는 각 어르신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합니다. 음식도 그중 하나죠. 영양사가 해준 말인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으로 이민 온 것이 어머니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계속 지냈다면 어머니도 저도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미국 생활이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언어 문제도 있었고 문화 차이도 컸고. 하지만 치매 돌봄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이에요.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무엇보다 치매를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로 보는 시각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요즘 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마음이 편해요. 어머니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계시고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안심이 돼요.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머니 돌봄이 제 인생의 전부였다면 지금은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제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 있는 친구가 연락을 줬어요. 시어머니 치매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영수가 너는 참 잘한 것 같아. 미국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니. 한국은 아직도 가족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분위기야.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새삼 미국에서의 치매 돌봄 시스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어머니는 78세가 되셨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지는 10년이 넘었고요. 증상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케어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세요. 저는 55세가 됐고 병원에서의 일도 안정됐어요. 남편과 딸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어머니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사라진 게 가장 큰 변화예요. 가끔 한국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감사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도 했고요. 미국의 치매 돌봄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비용 문제도 있고 시설마다 질의 차이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선택지가 다양하고 사회적 지원이 체계적이라는 점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차이예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하느냐의 문제죠.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어머니의 치매가 더 이상 제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잘 모시면서도 저 자신의 행복과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셔온 지 7년, 시설에 모신 지 2년. 이 기간을 돌아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미국으로의 이민, 그리고 전문시설에 어머니를 모신 결정 모두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안도감과 평화로움을 찾았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뵈러 갈 때도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그리움으로 가게 돼요. 어머니도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미국에서 치매 환자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반드시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국과 같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의 삶도 고려해 보세요.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도 이 선택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미국에서 찾은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어요.